안녕하세요. 산호라면의 나레이터 서희연입니다. 곧 장마가 시작되는데 모두들 철저히 대비해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반전 이야기 들려드릴 테니 제 채널 자주 놀러와 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뜬 강준호 회장은 침실,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침실 한가운데 놓인 킹사이즈 침대는 한 사람이 누워있기엔 너무나 컸죠.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엔 아내 정미와 딸 소연이 함께 누워있곤 했는데 이제는 그저 차가운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회장은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켜 세워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야윈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4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백발이 성급하게 늘어나 있었죠. 깊게 패인 눈과 주름은 그가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지새웠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면도를 마친 후 평소와 같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출근길 차량은 늘 조용했어요. 운전기사 김대리는 회장의 기분을 알기라도 하는 듯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강준호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출근길 사람들의 바쁜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마치 유리창에 성에가 낀 것처럼 세상과 자신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죠. 회사에 도착해서도 강준호의 하루 일과는 기계적이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부장들의 보고를 들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매출 증가율, 신규 프로젝트, 인사 발령, 모든 것이 숫자와 절차로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그에게 활력을 주었는데 이제는 단순히 해야 할 일일 뿐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비서 차영민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에 사내 전시회가 있으십니다. 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행사들은 늘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회사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모든 것이 경영상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회는 회장님 성함으로 개최되는 것이라 꼭 참석해달라고 인사팀에서 요청했습니다. 차영민의 말에 강준호는 잠깐 인상을 찌푸렸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열리는 행사라니 더욱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회사 운영상 필요한 일이라면 어쩔 수 없었죠. 알겠습니다. 시간 되면 들러보겠어요. 오전 회의가 끝나고 점심을 거른 채 강준호는 전시회장으로 향했습니다. 회사 로비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어요. 직원들이 준비한 아마추어 작품들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유화, 수채화, 사진 작품들이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배치되어 있었죠. 조명도 특별히 설치해서 작품들이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인사팀장이 안내하며 말했지만 강준호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형식적인 인사말을 나누고 작품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예술에 큰 관심이 없던 그였지만 직원들의 노력은 인정해주고 싶었거든요. 모두들 정성껏 준비하셨네요. 라고 말하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공허함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분위기,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오히려 그의 외로움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어요. 가족이 있을 때는 이런 자리에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연이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이런 전시회를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그 아이는 그림 그리기를 무척 좋아했으니까요. 강준호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자리를 뜰 생각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얼굴을 비춰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는 천천히 전시장을 둘러보며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작품을 훑어볼 계획이었습니다. 한 작품당 몇 초씩만 머물러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죠. 전시장 한쪽 구석을 지나던 강준호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벽에 걸린 작은 캔버스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것은 풍경화였는데 푸른 바다와 완만한 언덕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속 언덕 위에는 빨간 코트를 입은 작은 인물이 서 있었죠.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는 그 모습이 강준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도, 이 색채, 그리고 저 빨간 코트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소연이가 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딸 소연이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과 똑같았습니다.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 소연이는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려서 아빠에게 선물하겠다고 말했었거든요. 아빠, 우리가 함께 갔던 바닷가 기억나요? 그곳을 그려드릴게요. 하지만 그 그림은 완성되지 못했고 소연이와 함께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강준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벽에 손을 짚고 버텼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회장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신지요? 하지만 강준호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그 그림만이 그의 시야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 빨간 코트를 입은 인물은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소연이도 항상 아빠가 출장에서 돌아오길 기다리며 창가에 서 있곤 했거든요. 그때 입고 있던 것도 바로 저 빨간 코트였습니다. 정미가 소연이를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코트였죠. 이 색깔이 소연이에게 제일 잘 어울려요. 정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누가 이 그림을 그렸죠? 강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인사팀장이 당황스러워하며 작품 설명서를 확인했어요. 윤하영 사원의 작품입니다. 마케팅팀 신입사원이에요. 윤하영. 강준호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소연이만이 알고 있던 그 특별한 장면을 그는 그림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붓질의 느낌, 색깔의 배치, 심지어 구름의 모양까지 모든 것이 소연이의 그림과 일치했어요. 바다의 푸른 색조,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수평선의 처리 방식, 언덕 위 인물의 자세까지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강준호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움, 슬픔, 그리고 희미한 희망까지 3년 동안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살아온 그에게 이 작은 그림은 마법과 같은 힘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회장의 이상한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풍경화일 뿐인데 왜 이렇게 큰 충격을 받는 걸까요? 하지만 강준호에게 이 그림은 잃어버린 딸과의 연결고리였습니다. 3년 동안 완전히 닫혀있던 마음의 문에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틈으로 따뜻한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머릿속에는 온통 그 그림 생각뿐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빨간 코트를 입은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소연이가 그 코트를 입고 아빠 빨리 와라고 손을 흔들던 모습이 자꾸 겹쳐 보였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보안팀장을 불러들였습니다. 박 팀장, 급한 일이 있어요.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요? 박 팀장은 회장의 평소와 다른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강준호의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생기 없던 눈에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 중에서 윤하영이라는 직원이 그린 풍경화가 있었어요. 그 직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가능한 한 상세하게요. 강준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회장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준호는 하루 종일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회의 중에도 자꾸 다른 생각을 했고 서류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그 그림과 윤하영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무수히 많은 가능성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혹시 소연이가 그린 그림을 누군가 베낀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하지만 그 완벽한 일치는 우연으로는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박 팀장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윤하영 사원은 올해 신입으로 입사한 마케팅팀 직원입니다. 나이는 25살이고 서울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했어요. 성적이 매우 우수했고 특히 그림 실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박 팀장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가족관계를 조사해 봤는데 특이한 점은 고아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5살 때부터 서울의 한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아라고요? 강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예상하지 못한 정보였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적이 우수해서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우리 회사에는 공개 채용으로 들어왔어요. 인사평가도 매우 좋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박 팀장의 말을 들으며 강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가 어떻게 소연이와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더욱 궁금증이 커졌어요. 혹시 고아원에 들어가기 전에 기록은 없나요? 그 부분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아원 기록을 열람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 직원을 만나보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이틀 후 강준호는 윤하영과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꾸며서요. 하영은 회장을 보자 깜짝 놀라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마케팅팀 윤하영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상냥했어요.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네. 전시회에서 그림을 봤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준호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회장이 자신의 그림을 기억해 준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취미로 그린 건데 부족한 작품인데도 좋게 봐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풍경은 어디서 본 걸까요? 너무 생생해서요. 강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이 가장 중요했어요. 하영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어요. 사실 특별한 곳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꿈에 자주 나오던 풍경이거든요. 왜 그런 꿈을 꾸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선명해서 그려보고 싶었어요. 꿈에 나오던 풍경이라니. 강준호의 가슴이 다시 한번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연이도 그 바닷가를 무척 좋아했으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자주 갔던 곳이었습니다. 그 후로 강준호는 의도적으로 하영과 만날 기회를 늘려갔습니다.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시키거나 보고서를 직접 받아보는 등의 방법으로요. 하영은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차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신입사원과 이렇게 많이 대화하시는 건 처음이에요라고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렸지만 강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강준호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하영이 쓰는 단어들, 말하는 방식, 심지어 작은 습관들까지 모든 것이 소연이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할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습관, 웃을 때 눈이 초승달 모양으로 변하는 것, 그리고 말끝을 살짝 올리는 말투까지. 하영 씨는 바다를 좋아하나요? 어느 날 강준호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좋아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하영의 대답에 강준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소연이도 바다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가족여행은 항상 바닷가로 갔었거든요. 소연이는
파도가 밀려오는 모습을 보며 몇 시간이고 서 있곤 했어요. 아빠, 바다가 저에게 뭔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던 소연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을 특별히 좋아하시는군요. 강준호가 하영이 입고 있는 빨간 스웨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빨간색을 제일 좋아해요. 특히 빨간 코트는 꼭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해요. 다른 색깔의 옷을 입어도 왠지 모르게 어색한데 빨간색을 입으면 진짜 제 모습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강준호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소연이도 빨간 코트를 무척 아꼈거든요. 그 코트를 입고 있을 때의 소연이가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이 색깔이 나를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던 소연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나요? 강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이 가장 중요했어요. 하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글쎄요, 고아원에 들어간 게 5살 때였거든요. 그 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아마 큰 충격을 받아서 기억을 잃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영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다만 가끔 꿈에서 누군가가 저를 소연아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어요. 제 이름은 하영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따뜻한 품에 안겨있는 느낌도 기억나고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져요. 마치 진짜 가족이 있었던 것 같은. 강준호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소연, 하영이 꿈에서 들었다는 그 이름은 바로 자신의 딸 이름이었어요. 이제 거의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영이 가방에서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이게 고아원에 들어올 때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에요. 누가 줬는지는 모르지만 제게는 너무 소중해요. 이걸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져요. 강준호가 그 스케치북을 받아들었을 때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스케치북은 오래되어 모서리가 해졌고 표지도 많이 낡아 있었어요. 그런데 스케치북 표지 구석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히 소연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이의 서투른 필체였어요. 이것은 강준호가 말을 잇지 못하자 하영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혹시 아시는 글씨인가요? 저도 이 글씨가 뭔지 궁금했거든요. 제 이름도 아닌데. 강준호는 스케치북을 돌려주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확신이 들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자신의 딸 소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그날 밤 강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스케치북에 적힌 소연이라는 글씨가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하영의 모든 것이 소연이와 일치했습니다. 나이, 외모의 특징, 습관, 심지어 말투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스케치북이 결정적이었어요. 소연이가 직접 자신의 이름을 적어놓은 스케치북을. 강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소연이의 사진들을 꺼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못했던 사진들이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소연이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사진 속 소연이와 하영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눈매, 코의 모양, 입술의 형태까지 성장한 모습을 감안하면 거의 일치했어요. 특히 웃을 때의 표정이 그대로였습니다. 강준호는 사진을 가슴에 꽉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연아, 정말 너구나. 다음 날 아침 강준호는 조용히 결심을 내렸습니다. 확실한 확인이 필요했어요. 감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했죠. 그는 평소 건강검진을 받던 신뢰할 만한 병원에 연락해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박 팀장, 아주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요. 네, 회장님. 박 팀장은 회장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윤하영 사원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구해올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게요. 절대로 들키면 안 됩니다. 박 팀장은 의아해했지만 회장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구해보겠습니다. 이틀 후
박 팀장은 하영의 머리카락을 가져왔어요. 청소부로 변장해서 하영의 책상 주변을 청소하면서 의자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수집한 것이었습니다. 강준호는 자신의 머리카락과 함께 병원에 검사를 의뢰했어요.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라는 의사의 말에 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일주일은 강준호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도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하영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의 모습, 화날 때의 표정, 심지어 걸어가는 뒷모습까지 모든 것이 소연이의 기억과 겹쳤어요. 특히 하영이 그림을 그릴 때의 모습은 정말 소연이와 똑같았습니다. 연필을 잡는 방식, 선을 그어나가는 순서까지. 어느 날은 하영이 점심을 먹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녀는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자꾸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이 맛이 왜 이렇게 익숙하지? 하영이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연이도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했었습니다. 특히 엄마가 끓여주는 김치찌개를.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의사 앞에서 결과지를 펼쳤을 때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친자 확률 99.97%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강준호는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이게 정말 확실한 건가요? 네, 이 정도 수치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친부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의사의 말에 강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영은 정말로 자신의 딸 소연이었어요.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왜 기억을 잃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준호는 바로 하영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내 딸이야 라고 말한다면 하영이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더구나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을 윤하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며칠 동안 강준호는 하영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딸을 되찾았다는 기쁨과 함께 그녀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죄책감도 몰려왔어요. 자신이 더 일찍 찾았더라면 하영이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라지 않았을 텐데 20년 동안 부모 없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느 날 오후 강준호는 전시회장에서 하영을 발견했습니다. 전시회는 이미 끝났지만 아직 작품들은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그린 그림 앞에 서서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영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슬픔과 절망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그림 정말 의미 없는 걸까? 하영이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꿈에서 본 풍경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었을까? 그 순간 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림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강준호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영의 마음속에서도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잃어버린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그림을 찢어버릴까? 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느새 그림이 들려 있었어요. 벽에서 조심스럽게 떼어낸 것이었습니다. 의미도 모르는 그림을 왜 그렸을까? 나는 누구지? 왜 이런 꿈을 꾸는 거지? 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지? 하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살아온 고통이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내 진짜 이름은 뭘까? 왜 꿈에서 누군가 나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걸까? 하영은 그림을 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아이, 아무도 찾지 않는 아이, 25살이 되도록 한 번도 진짜 가족을 만나본 적이 없는 아이. 하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폭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도 결국은 혼자 있는 모습이야. 바다를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 하영이 그림을 찢으려고 양손으로 잡는 순간 강준호가 뛰어나왔습니다. 안 돼.
그의 목소리가 전시장에 울려 퍼졌어요. 하영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왜 여기에? 강준호는 하영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림을 끌어안았어요.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건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매일 기억 속에서 되새긴 장면이었단다. 강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아빠는 매일 그 바닷가를 생각했어. 너와 함께 갔던 그곳을, 내가 빨간 코트를 입고 파도를 바라보던 그 모습을. 하영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회장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아빠라는 말은,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하영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강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순간 하영의 몸이 굳었어요. 꿈에서 들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부르며 안아주던 소연아, 내 딸. 강준호의 목소리에는 3년간 쌓인 그리움과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내가 내 딸 소연이구나. 강준호는 주머니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펼치지도 못했습니다. 하영은 그 서류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친자 확률 99.97%라는 숫자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어요. 3년 전 차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어. 엄마와 함께. 하지만 넌 살아있었구나. 기억을 잃고 다른 이름으로. 강준호의 설명을 들으며 하영의 머릿속에서는 흐릿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품,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소연아라고 부르는 소리, 김치찌개 냄새, 빨간 코트를 입혀주는 손길, 바닷가에서 함께 걸었던 기억들. 아빠라고 불렀었나? 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넌 항상 아빠라고 불렀어. 그리고 빨간 코트를 입고 바다를 바라보며 아빠가 돌아오길 기다렸지.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너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어줬어. 강준호의 말을 들으며 하영의 기억이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소연이야? 하영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과 함께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넌 내 딸이야. 내가 그토록 찾던 소연이야. 3년 동안 매일 밤 꿈에서 만났던. 강준호는 하영을 끌어안았습니다. 3년 만에 찾은 딸이었어요. 아빠. 하영도 강준호를 꽉 안아주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사랑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느꼈던 외로움, 가족이 그리웠던 모든 순간들이 이 한 번의 포옹으로 치유되고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직원들도 이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평소 차갑고 무뚝뚝하기만 했던 회장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본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부녀는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 서로를 그리워했던 마음,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모두 눈물에 담겨 있었어요. 미안해, 소연아.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혼자 힘들게 살게 해서. 강준호가 사과했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이제 우리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소연의 말에 강준호는 더욱 감동했어요. 이 아이는 여전히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본래의 이름을 되찾았고 아버지 강준호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처음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의 부녀 관계를 되찾아갔습니다. 소연의 기억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의사는 큰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 상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시 머리에 입은 상처가 기억 중추에 영향을 미쳤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재회가 치료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어요. 강준호 회장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일에만 매달리지 않고 소연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주말이면 함께 바닷가로 나가서 그림을 그렸고 소연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도 직접 끓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맛이 영 아니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요. 회사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강준호 회장이 예전보다 훨씬 온화해졌고 직원들과의 소통도 늘어났어요. 특히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직원들의 워라밸을 중시하는 정책들을 많이 도입했습니다.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라는 그의 말에 모든 직원들이 공감했어요. 소연은 마케팅팀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회장의 딸이라는 부담감보다는 자신만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동료들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소연의 성실하고 겸손한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었어요. 소연 씨는 정말 특별해요.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밝을 수 있다니. 소연의 그림 실력도 더욱 늘어갔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면서 어릴 때 배웠던 기법들이 되살아났고 새로운 영감도 계속 떠올랐어요. 그녀의 그림에는 이제 외로움 대신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빨간 코트를 입은 인물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바다를 바라보는 그 옆에는 항상 다른 사람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부녀는 함께 그 바닷가에 갔습니다. 소연이 그림으로 그렸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소연이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기억나요.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래성도 쌓고 조개 껍데기도 주웠죠? 강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래, 그때 너는 빨간 코트를 입고 있었지. 바람에 코트가 펄럭이는 모습이 정말 예뻤어. 그리고 아빠는 저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바다의 색깔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소연의 기억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후 소연은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바닷가 풍경이었지만 이번엔 빨간 코트를 입은 소녀 옆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함께 서 있었어요. 부녀가 함께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림의 그림이 아니라 함께함의 그림이었죠. 아빠, 이 그림 어때요? 소연이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자 강준호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그린 것 같아. 네, 이제 우리는 함께니까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 밤 강준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3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악몽들은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꿈을 꾸었어요. 소연이와 함께 웃으며 바닷가를 걷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소연이는 빨간 코트를 입고 있었고 그들 뒤로는 아름다운 석양이 펼쳐져 있었어요. 소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느꼈던 공허함과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었고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힘들었던 시간들도 이제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몇 달 후 회사에서는 새로운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가족이라는 주제였어요. 소연의 그림도 다시 전시되었는데 이번엔 부녀가 함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전시회를 보러 온 사람들은 모두 감동했어요. 정말 따뜻한 그림이네요.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강준호와 소연은 전시회장에 나란히 서서 그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아, 고마워. 뭘 고마워하세요, 아빠? 너를 다시 찾게 해줘서, 그리고 아빠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줘서. 소연은 아버지의 팔을 꽉 잡았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찾아줘서, 그리고 사랑해줘서. 그들의 이야기는 회사 안팎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에 대한 믿음을. 어떤 이들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강준호와 소연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것을. 지금도 그들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그림을 그립니다. 소연은 여전히 빨간 코트를 즐겨 입고 강준호는 딸의 그림을 보며 행복해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로 그 공백을 채워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소연은 이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알 수 없는 풍경이 나오는 꿈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하는 미래의 모습들이었어요. 함께 여행을 가는 꿈, 아버지에게 그림을 가르쳐 드리는 꿈,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가족을 이루게 될 날의 꿈까지 모든 꿈들이 따뜻하고 희망적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소연의 위치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어요. 처음엔 회장 딸이라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동료들도 소연의 진심과 노력을 인정해 주었고 그녀만의 독특한 감성과 창의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소연 씨의 아이디어는 정말 특별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마케팅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도 소연의 예술적 감각이 더해지면서 더욱 창의적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감성 마케팅 분야에서 그녀의 능력이 빛을 발했어요. 소연이 기획한 광고 캠페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고 회사의 이미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어느 날 소연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 회사에서 예술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예술 치료? 강준호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저처럼 기억을 잃었거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그림을 통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소연의 아이디어는 단순히 사업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림을 통해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예술을 통해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강준호는 딸의 제안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로 승화시키려 하고 있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소연아. 우리 함께 계획을 세워보자. 이렇게 해서 강준호 회장의 회사에는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술치료센터는 생각보다 큰 호응을 얻었어요. 기억장애를 앓는 환자들,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소연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저도 한때는 제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림을 통해 진짜 저를 찾을 수 있었어요. 소연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럼 저도 그림을 그리면 잃어버린 기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기억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의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센터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소연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도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씩 옛 기억들을 되찾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뭘 그려보실까요? 글쎄, 어린 시절 살던 집을 그려보고 싶구나. 할머니가 그린 집은 낡은 한옥이었어요. 마당에는 감나무가 있고 우물도 있었습니다. 그림을 완성한 후 할머니는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아, 생각났다. 감나무 아래서 어머니가 빨래를 하시던 모습이.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소연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예술은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아빠, 저는 이 일이 제 천직인 것 같아요. 강준호도 딸의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소연은 단순히 자신의 딸이 아니라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소연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가 저를 찾아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시간이 더 흘러 소연은 정식으로 예술치료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회사 일과 병행하면서 공부하느라 바빴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더 컸습니다. 강준호는 딸의 꿈을 적극 지원했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제공했어요. 자격증을 취득한 날, 소연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습니다. 아빠, 이거 받아보세요. 그것은 소연이 직접 만든 작은 액자였어요. 액자 안에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풍경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빨간 코트를 입은 인물 옆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추가되어 있었어요. 이건 우리의 시작이에요. 이 그림으로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까요. 강준호는 그 액자를 받아들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마워, 소연아. 이 액자는 아빠 사무실에 걸어둘게. 그럼 일하실 때마다 우리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수 있겠네요. 실제로 강준호는 그 액자를 사무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어요. 업무로 힘들 때마다 그 그림을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직원들도 그 그림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 그림은 강준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으니까요. 어느 봄날 소연은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 가는 길이었어요. 소연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에 대한 따뜻한 감정들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묘소 앞에서 소연은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엄마, 소연이에요. 이제 기억이 많이 돌아왔어요. 엄마가 해주신 김치찌개 맛도 기억나고 함께 그림 그리던 것도 기억나요.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와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강준호는 아내의 묘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소연이를 찾았어요. 우리 딸이 돌아왔어요.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당신이 보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소연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연과 강준호는 정기적으로 어머니 묘소를 찾았어요. 그때마다 소연은 새로 그린 그림을 가져가서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이번엔 바다 그림을 그렸어요. 아빠와 함께 간 바닷가예요. 그림을 통해 어머니와도 소통할 수 있다고 느꼈어요. 몇 년이 더 지나 소연은 자신만의 예술치료센터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지원도 받았지만 대부분은 소연 자신의 노력으로 이뤄낸 일이었어요. 센터의 이름은 소연 아트 테라피였습니다. 간판을 다는 날 강준호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소연아, 정말 대단하다. 이제 너만의 공간이 생겼구나.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저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소연의 센터는 곧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어요. 센터에서 소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희망의 씨앗이 있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저도 한때는 절망했어요. 하지만 그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여러분도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센터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소연이 어릴 때 살았던 고아원의 원장 선생님이었어요.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소연아, 정말 잘 자랐구나. 선생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원장 선생님은 소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 다른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에도 혼자 그림을 그리곤 했지. 그때 선생님은 알았어.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소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선생님,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스케치북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너는 그 스케치북을 보물처럼 아꼈어. 누가 건드리려고 하면 화를 내곤 했지. 원장 선생님의 기억 속에서 소연의 어린 시절이 조금씩 복원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소연은 아버지에게 원장 선생님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분들을 만나서 잘 자랄 수 있었고, 그리고 아빠를 다시 만날 수도 있었고, 강준호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운이 아니야, 소연아. 그건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이제 소연과 강준호의 일상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아침을 먹고 각자의 일터로 향하고 저녁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잃어버린 시간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여전히 바닷가에 가서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는 소연이 아버지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아빠, 바다를 그릴 때는 이렇게 붓을 옆으로 눕혀서 쓸어내리세요. 강준호의 그림 실력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딸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행복했어요. 어느 날 소연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혹시 후회되는 건 없으세요? 저를 찾지 못했다면 아빠도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강준호는 즉시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소연아. 너를 찾는 게 아빠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어. 다른 어떤 것도 이보다 소중할 수 없어.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 운명적인 만남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술이 가진 치유의 능력까지. 소연과 강준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간 코트를 입은 소연이와 정장을 입은 강준호가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 그 모습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림이 아니라 함께함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영원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세월이 더 흘러 소연이 30살이 되었을 때 그녀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술치료센터에서 함께 일하게 된 동료 의사 민준혁과 사랑에 빠진 것이었어요. 준혁은 정신과 의사로서 소연의 치료 철학에 깊이 공감했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점점 이끌렸습니다. 소연 씨의 치료 방식은 정말 독특해요. 단순히 기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환자들의 마음에 직접 닿는 것 같아요. 준혁의 말에 소연은 수줍게 웃었어요. 저도 환자였으니까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대화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준호는 딸의 연애 소식을 듣고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이제 소연이의 마음에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이 아빠, 준혁 오빠 한번 만나보실래요? 소연의 제안에 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준혁과의 첫 만남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는 정중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소연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소연 씨는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준혁의 진심 어린 말에 강준호의 마음도 조금씩 열렸어요. 그래, 소연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강준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딸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소연이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그녀를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소연은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 웨딩드레스 대신 빨간 드레스를 입고 싶어요. 빨간 드레스? 네, 저에게 빨간색은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아빠와 다시 만나게 해준 색깔이니까요. 강준호는 딸의 마음을 이해했고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결혼식 날 소연은 정말 아름다운 빨간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입었던 빨간 코트의 성인 버전 같았어요. 하객들은 모두 감탄했고 강준호는 딸의 아름다운 모습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연아, 정말 아름답다. 엄마가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결혼식장에는 소연이 치료했던 많은 환자들도 참석했어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리고 젊은 환자들까지 모두들 소연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도 희망을 찾았어요. 선생님도 꼭 행복하세요. 그들의 축복을 받으며 소연은 더욱 감동했어요. 혼례식에서 강준호는 딸의 손을 준혁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소연이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평생 소연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두 남자의 약속이 오가는 순간 소연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신혼여행은 당연히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의미 깊은 바닷가, 이제는 세 사람의 추억이 담긴 곳이 되었어요.
준혁도 그곳의 특별한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여보, 이곳에서 우리도 그림을 그려볼까요? 좋아요. 우리만의 추억을 만들어요. 결혼 1년 후 소연에게는 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임신 소식이었어요. 강준호는 손자 소식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정말이야? 내가 할아버지가 된다고? 네, 아빠.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소연의 배를 바라보며 강준호는 새로운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꼈어요. 임신 기간 동안 소연은 태교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뱃속 아기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었어요. 우리 아기야, 엄마가 너에게 할아버지와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매일 배를 쓰다듬으며 그림을 그리는 소연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강준호는 손자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소연이 어릴 때 사용했던 크레용과 스케치북을 새로 샀어요. 이 아이도 엄마처럼 그림을 좋아할까? 아마 그럴 거예요, 아빠. 예술은 유전되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손자의 미래를 그려보는 강준호의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강준호는 손자를 처음 안아보는 순간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연아,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에게 이런 선물을 줘서. 작은 손자는 마치 할아버지를 알아보는 듯 강준호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아기의 이름은 민서준으로 지었습니다. 아버지 준혁의 준자와 할아버지 강준호의 준자를 따서 그리고 서는 그림 서자를 써서 예술적인 재능을 물려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서준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줄게. 서준이가 자라면서 정말로 그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이 지나자 크레용을 잡고 무언가를 그리려고 했어요. 비록 낙서 수준이었지만 가족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역시 우리 서준이도 예술가가 될 거야. 강준호의 기대는 날로 커져갔어요. 소연은 이제 엄마가 되어서도 예술치료센터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바빴지만 준혁과 강준호의 도움으로 잘 해나갔어요. 소연아, 무리하지 마. 아이가 우선이야. 괜찮아요, 아빠. 제가 하는 일도 중요하니까요. 소연의 의지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센터에는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이 추가되었어요. 가족 미술 치료였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그림을 그리며 소통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소연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어요. 가족의 사랑만큼 강한 치유는 없어요. 이 프로그램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느 날 서준이가 3살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 중에 바다 풍경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아직 서툰 그림이었지만 분명히 바다와 하늘을 구분해서 그렸어요. 이게 혹시? 강준호는 손자의 그림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바다예요. 서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서준아, 바다를 언제 봤니? 꿈에서 봤어요.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가족이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운명이 대물림되는 것 같았습니다. 강준호는 그날 밤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빠. 예술을 통한 연결고리 같은 게. 그들은 이제 확신했어요. 그들의 사랑과 예술적 재능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것을. 서준이가 5살이 되던 해 소연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빨간 코트의 기억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감동했고 예술 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엄마의 이야기가 책이 됐다니 정말 대단해요. 준혁도 아내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책 출간 기념회에서 강준호는 축사를 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힘, 희망의 소중함, 그리고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중들은 모두 감동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강준호는 60을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손자 서준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뭘 그려요? 우리 가족을 그려볼까?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그리는 가족 그림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소연의 예술치료센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해외에서도 견학을 올 정도였어요. 소연은 자신의 치료 기법을 다른 치료사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예술 치료의 핵심은 기법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환자의 마음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함께 그 의미 깊은 바닷가에 갔습니다. 강준호, 소연, 준혁, 그리고 서준이까지 네 사람이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할아버지, 여기가 엄마랑 처음 만난 곳이에요? 그래, 서준아. 여기서 할아버지는 엄마를 다시 찾았단다. 그날 서준이는 자신만의 첫 번째 진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어요. 비록 서툴렀지만 그 그림에는 가족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서준이가 자랑스럽게 외쳤어요. 강준호는 그 그림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3대에 걸쳐 이어지고 있었어요. 소연과의 재회로 시작된 기적이 손자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소연아. 너 덕분에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 예술이 가진 치유의 능력,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담긴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지금도 그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바닷가에 가서 함께 그림을 그립니다. 할아버지 강준호, 엄마 소연, 아빠 준혁, 그리고 꼬마 화가 서준이까지 네 사람이 그리는 그림들은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들 속에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 영원히 담겨 있을 것입니다.